서울 여의도 자본의 심장부는 잠들지 않는다. 딜링룸의 모니터 위로 붉은 숫자와 푸른 숫자가 초 단위로 교차하며 전멸한다. 1달러 1,400원. 누군가에게는 여행 경비 계산을 위한 단순한 숫자일지 모르지만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저 숫자는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자 닥쳐올 거대한 해일의 전조다. 환율은 단순히 화폐의 교환 비율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국력에 매겨진 성적표이며 동시에 전 세계 자본이 벌이는 냉혹한 도박판의 배당률이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거친 파도 한가운데에 있다. 우리는 흔히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 하지만 어렵다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공포를 직시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 공포의 실체는 바로 돈의 값이 무너지는 데서 시작된다. 원화 가치의 하락. 이것은 당신이 땀 흘려 번 돈이 당신의 지갑 속에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발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입 물가가 치솟고 기업의 원자재 비용이 급등하며 결국 밥상 물가와 대출 이자라는 형태로 개인의 삶을 옥죄어 온다. 이것이 환율 전쟁의 본질이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언제나 최전선의 병사가 아닌 후방의 평범한 시민들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금리라는 무기를 꺼내들 때마다 신흥국의 통화는 추풍 낙엽처럼 쓰러진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긴축은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문제는 한국이다. 대외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축복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복합 위기의 시대, 고환율은 더 이상 수출의 호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수입의 악재로 작용한다. 소위 킹달러의 공습 속에서 원화는 맥없이 주저앉고 있다. 우리는 1997년의 트라우마를 기억한다. 국가 부도의 날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의 DNA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당시에도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했다. 위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곳간은 비었으며 기업들은 줄도산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금 기시감을 느낀다.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고 외환 보유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하강 국면이 아니다. 구조적인 불균형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신호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경제 전망을 내놓으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환율 게임의 판돈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이 도박판의 플레이어들이 누구인지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매니저부터 서울의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 주체가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얽혀 있다. 누군가는 환차익을 노리고 공격적인 베팅을 감행하고 누군가는 환차손을 막기 위해 처절한 방어전을 치른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불균형의 비용은 고스란히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서민 가게로 전가된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점점 가난해지는 기분을 느끼는가? 왜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금리와 환율이라는 것이 경제의 파도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가?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 스왑, 이 들썩일 때 그것이 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딜러는 미국이고 우리는 그들이 정한 룰에 따라 칩을 걸어야 하는 플레이어일 뿐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가진 주체적인 타짜가 될 수 있는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화려한 경제 지표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 중산층이 어떻게 빈민층으로 전락했는지, 튀르키예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엔저의 늪에 빠진 일본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 철저하게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머지않아 닥쳐올 혹은 이미 우리 집 문턱을 넘은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한 메커니즘에 관한 기록이다. 우리는 환율이라는 창을 통해 세계 경제의 민낯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 불균형의 대가를 실제로 치르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눈을 뜨고 숫자가 가리키는 진짜 의미를 읽어낼 시간이다. 그 첫 번째 장을 연다. 위기는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키며 시작된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뉴스 속 건조한 경제 지표들, 그 숫자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붕괴는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전멸하고 있다. 대중이 피부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침묵의 징후들을 해독해야 한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수출이다. 자원 하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동력은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우리를 지탱해온 무역수지 흑자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단순히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아니하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동시에 꺾이고 있다는 구조적 위기에 있다. 반도체 재고가 창고에 쌓여간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심박수가 느려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비가 죽는다. 이것은 연쇄적인 붕괴의 첫 번째 도미노다. 더욱 심각한 징후는 금융시장의 가장 밑바닥, 채권시장에서 감지된다. 기업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조차 자금 조달을 위해 고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인체로 치면 피가 멈추는 것과 같다.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했던 자금 경색의 공포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있다. 건설 현장이 멈추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니다. 그것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한 뇌관이다. 환율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본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 셀 코리아를 외치며 빠져나가는 것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원화 약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시장이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거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 CDS 프리미엄, 즉 한국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을 나타내는 부도 위험 지표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되돌아보자. 1997년 IMF 직전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OECD 가입을 자축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맹신했다. 위기는 언제나 설마 하는 방심의 틈을 타고 들어왔다. 지금의 지표들은 그때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 아니, 가계부채의 규모나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상황은 훨씬 더 나쁘다. 가계빚은 임계점을 넘었고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하강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다. 수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따뜻함에 취해 닥쳐올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밥상 물가가 오르고 대출이자 고지서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보며 투덜대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모든 현상은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진 첸전이다. 시스템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경고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 삶을 파괴할지 그 잔혹한 작동 원리를 파헤쳐야 한다. 막연한 낙관론은 가장 위험한 마약이다. 돈에는 조국이 없다. 오직 더 높은 수익률과 더 안전한 피난처를 향해 흐르는 냉혹한 본능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밥상 머리맡까지 차오른 경제 위기의 본질을 결코 파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경제 충격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지구 반대편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서울의 골목 상권까지 도달하는가? 그 작동 원리는 정교하게 설계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그 과정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낸다.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미 연방준비제도 (FED가) 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인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 세계에 풀려 있던 달러는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미국으로 회귀한다. 이를 자본 유출이라 부른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불안정한 신흥국 시장에 위험을 감수하며 돈을 묻어둘 이유가 사라진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가 1%가 넘는 이자를 주는데 굳이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문제는 환율 상승이 단순히 숫자 노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원유, 가스, 밀가루를 사올 때 우리는 달러를 낸다.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앉은 자리에서 수입 비용이 20% 가까이 급등한다. 기업은 이 비용 증가분을 감내할 수 없기에 제품 가격에 반영한다.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고 빵값이 오르며 전기요금이 들썩인다. 이것이 바로 수입발 인플레이션이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의 장바구니 가격표만 바뀌는 마법 아닌 마법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물가가 치솟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어야 한다. 게다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여기서 비극적인 메커니즘이 완성된다. 환율을 방어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올린 금리가 부메랑이 되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가격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배로 뛰고 영끌 쪽에 비명소리가 터져 나온다. 환율을 잡으려니 금리가 서민을 죽이고 금리를 낮추자니 환율이 폭등해 나라 경제가 파탄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갇힌 복합 위기의 메커니즘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가속도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을 입게 된다. 1달러를 투자해 1,000원을 벌었는데 나중에 달러로 바꿀 때 환율 때문에 0.8달러밖에 못 가져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외국인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더 빨리 팔고 떠난다.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니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진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한번 형성되면 웬만한 정책적 개입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IMF 당시 우리가 목격했던 그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이 바로 이런 원리였다. 또한 이 메커니즘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어버린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은 경영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원자재 가격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장을 증설할 리 만무하다.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이 줄어들고 미래 성장 동력이 상실된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충격은 실물 경제로 전이되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이 잔혹한 사이클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자산 빈곤층과 부채 비율이 높은 한계 기업들이다.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은 자비가 없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자본은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가난한 자에게서 부유한 자에게로 흐르는 속성이 있다. 위기 시에는 현금 달러를 쥔 자가 헐값에 나온 자산을 쇼핑하듯 사들이며 부를 증식한다. 반면 빚을 낸 자는 자신의 자산을 헐값에 던져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이것이 위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진짜 이유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입을 열 때마다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우리의 대출 금리가 춤을 추는 것은 우리가 이 글로벌 금융 메커니즘의 하부 구조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작동 원리를 멈출 스위치는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똑바로 직시하고 그 톱니바퀴에 깔리지 않도록 각자의 방어벽을 세우는 것뿐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실제로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처참한 실패의 기록들을 살펴볼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잔혹한 교사이자 미래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우리는 흔히 한국은 다르다고 말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반도체 강국,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망한 나라들과 같을 수 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경제의 기초 체력이 무너질 때 국가의 간판은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비극들은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추락할 수 있는 예고된 미래일지 모른다. 여기 환율과 부채의 덫에 걸려 신음하는 국가들의 생생한 기록이 있다. 이를 타산지석, 타산지스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 비극의 다음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먼저 남미의 아르헨티나를 보자. 20세기 초반만 해도 그들은 유럽의 부호들이 부러워하던 세계 5대 부국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의 현실은 처참하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당 메뉴판의 가격은 연필로 적혀 있다. 아침과 저녁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달러로 바꾸기 위해 암시장으로 뛰어간다. 자국 통화인 페소화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방만한 재정 운용과 포퓰리즘, 그리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겹치면서 국가는 신용을 잃었고 한번 잃어버린 신용은 수십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젊은이들은 고국을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꿈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통화 가치를 지키지 못한 나라의 말로다. 유럽으로 눈을 돌려보자. 튀르키예 터키의 사례는 지도자의 잘못된 신념이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다. 전 세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때 그들은 정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기이한 실험을
감행했다. 금리를 낮춰야 물가가 잡힌다는 독단적인 정책, 이른바 에르도안노믹스의 결과는 참혹했다. 리라화 가치는 수직으로 낙하했고 수입 물가는 폭등하여 서민들의 빵값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다.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반드시 시장의 보복을 받게 되어 있다. 환율 방어에 실패한 대가로 국민들은 살인적인 생활고를 겪으며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리스의 비극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로존 가입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그들은 자신들의 기초 체력을 과신했다. 분식회계로 재정 적자를 숨겼고 흥청망청 복지 잔치를 벌였다. 그 결과는 국가부도 위기와 가혹한 긴축이었다. 국제채권단, 티로이카은 구제금융의 대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연금이 삭감되고 공무원이 해고되었으며 항만과 공항 같은 국가기관 산업이 외국 자본의 헐값으로 팔려나갔다. 경제주권, Economic Sovereignty를 상실한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었다. 그저 채권자들의 관리 대상일 뿐이었다. 그리스 사태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자본주의의 철칙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다. 물론 한국은 이들 국가와 상황이 다르다고 항변할 수 있다. 우리는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고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들 나라에는 없는 치명적인 뇌관이 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와 급속한 고령화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국가 정부가 빚을 져서 망했다면 한국은 국민 가계이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는 점이 다르다. 주체만 다를 뿐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파도를 만났을 때 터지는 폭발력은 동일하다. 아니, 민간 소비가 주축인 현대 경제에서 가계의 붕괴는 정부의 붕괴보다 더 빠르고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부국에서 빈민국으로 추락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때 잘 나가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엔저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는 섬뜩한 경고다. 글로벌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다. 그들은 한국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원화를 공격하고 국부를 유출해 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글로벌 경제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기준은 명확하다.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며 생산성을 높여 환율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진 자만이 생존한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저 아래 추락한 국가들의 잔해가 보인다. 그들은 우리에게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경고하고 있다. 너희도 언제든 우리처럼 될 수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저주받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실패 사례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이제 우리는 시선을 우리 내부,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환부로 돌려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글로벌 충격이 실제로 한국 경제, 특히 당신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 것이다. 이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거시의 세계에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미시의 세계로 돌려보자. 세계 경제라는 대양에서 발생한 해일은 방파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항구에 도달했다. 충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거리의 풍경은 어제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경제 현장의 수치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한강의 기적, 그 견고해 보이던 성벽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지탱해 온
성장 공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구조적 위기의 신호다. 가장 먼저 붉은 경고등이 켜진 곳은 한국 경제의 심장, 바로 무역 전선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명제였다. 과거 고환율은 수출 기업에게 축복이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물건값이 싸져서 해외에서 더 잘 팔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산산조각 났다.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으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사라진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물건을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반도체 한파는 매섭다. 국가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반도체가 흔들리자 무역 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단순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밑에 달린 수천 개의 협력업체,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수십만 가장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대기업이 기침을 하면 중소기업은 독감을 앓는다. 인천 남동공단, 안산 반월공단의 기계 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비용은 30% 이상 뛰었는데 납품 단가는 그대로다. 마진이 사라진 공장장들은 텅 빈 공장을 바라보며 폐업을 고민한다. 이른바 흑자 부도의 공포다. 장부는 흑자인데 당장 결제할 현금이 없어 쓰러지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은행 대출로 근근히 버티던 좀비 기업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이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기업의 도산은 곧 실업이다. 이것은 통계청의 실업률 그래프가 꺾이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감지되는 서늘한 전조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다. 바로 부동산이다. 지난 몇 년간 초저금리의 유동성 파티 속에서 쌓아 올린 부동산 불패 신화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현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린 금리는 주택시장의 목덜미를 잡았다. 거래는 절벽처럼 끊겼고 집값은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 돈을 댄 금융권, 특히 제2금융권과 증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 흔들리고 이는 곧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된다. 레고랜드 사태는 서막에 불과했다. 여기에 한국만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뇌관을 더한다. 집값 상승을 전제로 유지되던 전세 제도는 집값이 하락하자 역전세난이라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속출하고 있다.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의 붕괴 현상이다. 평생 모은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사회적 불안 요소로 비화되고 있다. 부동산은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부동산이 무너진다는 것은 중산층의 몰락을 의미하며 이는 내수 소비의 완전한 실종을 예고한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 경제는 지금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고 가오 현상은 기업의 투자를 막고 가계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는 총체적 난국이다. 정부는 상저하고 상반기엔 저조하고 하반기엔 반등한다. 를 외치며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다르다. 이것은 일시적인 날씨 변화가 아니라 기후 자체가 바뀌는 빙하기의 도래일지 모른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한다.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보다 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동성 앞에서 우리의 경제 주권은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것을. 청구서는 도착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누렸던 자산 가격 상승의 달콤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가게는 빚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우리는 이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 다음 장에서는 이 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뇌와 딜레마를 들여다볼 것이다. 그들의 선택이 왜 그토록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의 회의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금융통화위원회에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그 짧은 순간에 5천만 국민의 경제적 운명이 갈린다. 지금 대한민국 통화당국은 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위험한 고차방 정식을 풀고 있다. 정답은 없고 오직 덜 나쁜 선택지만 존재하는 상황. 이것이 현재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처한 잔혹한 딜레마의 실체다.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한미 금리 격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전속력으로 금리를 올릴 때 한국은행은 숨을 헐떡이며 뒤를 쫓았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이미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교과서적으로는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한다. 그래야 자본 유출을 막고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손은 떨릴 수밖에 없다. 금리를 미국만큼 올렸다가는 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8%를 넘어가면 영끌족은 파산하고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하며 내수 경기는 급냉한다. 환율을 잡으려다 나라 경제를 태워버릴 수 있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추면 어떻게 될까? 원화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여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것은 제2의 IMF를 자초하는 길이다. 금리를 올리면 가게가 죽고 안 올리면 환율이 죽는다. 이 진퇴양난의 외나무다리 위에서 통화당국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들이 내놓는 베이비 스텝 0.25%피 인상 인하, 동결. 결정은 소신 있는 정책이라기보다 파국을 막기 위한 처절한 시간 끌기에 가깝다. 정부,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매한 가지다. 물가를 잡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긴축 재정을 외치지만 동시에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규제를 풀고 대출을 장려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고 한쪽에서는 돈을 풀라는 엇박자 신호가 시장에 혼란을 준다. 하지만 정부를 탓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다. 부동산 PF 부실이 건설사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자니 세수가 부족하고 복지를 줄이자니 정치적 부담이 크다. 쓸 수 있는 탄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외환 당국의 개입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과도한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두 개입을 하고 때로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아 환율을 누른다. 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우리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넘는다지만 투기 세력의 공격이나 대규모 자본 유출 앞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1997년
우리는 곶감 빼먹듯 달러를 쓰다가 곶간이 비어버린 뼈아픈 경험이 있다. 무리한 개입은 오히려 한국의 달러가 부족한가? 라는 의심을 사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것은 버티기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기만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기만을,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 고통을 견뎌내 주기만을 기도하며 시간을 버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공짜가 아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비용을 국민들이 온몸으로 지불하며 버티는 시간이다.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시대, 정부의 역할이 축소된 시대. 우리는 지금 각자 도생의 정글 속에 던져져 있다. 컨트롤 타워조차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국가도 지켜주지 못하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취해야 할 구체적이고 냉철한 생존 전략을 논할 것이다. 파티는 끝났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혹은 더 큰 불을 쫓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사는 것이 지능순이라 믿었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는 생존의 시간이다. 거대한 유동성의 썰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빚이라는 암초만이 날카롭게 솟아있다. 국가도 은행도 당신을 지켜줄 수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 개인은 어떻게 이 혹독한 경제의 겨울을 버텨내야 하는가? 첫 번째 생존 수칙은 냉혹하지만 단순하다. 빚의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고금리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New Normal, New Normal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매달 당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수익률이 대출 이자를 상회하는 확실한 투자처가 없다면 여윳돈이 생기는 족족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을 불리는 공격수의 마인드에서 자산을 지키는 수비수의 마인드로 태세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무리한 갭 투자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손절매를 각오하고서라도 몸집을 줄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시장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는 원화라는 한 가지 통화에 모든 자산이 집중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내 집도 원화, 내 월급도 원화, 내 예금도 원화다. 한국 경제가 흔들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내 자산은 앉은 자리에서 반토막이 난다. 달러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환율이 이미 많이 올랐다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0범 20%은 기축 통화인 달러로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환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시 내 자산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달러 예금이든 미국 국채든 달러 ETF든 원화에 대한 헤지,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현금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은 곧 기회이자 생명권이다. 자산 가격이 거품이 빠지고 헐값의 시장에 나올 때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현금에서 나온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 같은 개인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현금 유동성은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는 언제든 인출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묶어둬야 한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비상식량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즉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을 키우는 것이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신의 능력과 기술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불황기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된다.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갖추는 것만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지금 당장의 재테크보다 내 몸값을 올리고 소득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한다. 경제 지식, Financial Literacy를 쌓는 공부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공포는 무지에서 나온다. 금리와 환율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진다면 위기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기회의 다른 이름이 될 것이다. 겨울은 춥고 길 것이다. 하지만 겨울이 오지 않는 해는 없다. 그리고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 중요한 것은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 그 봄을 맞이하는 것이다.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빚을 줄이며 현금을 쥐고 웅크려라. 지금은 화려한 비상이 아니라 처절한 인내심이 당신의 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우리는 지금까지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냉혹한 메커니즘을 숨가쁘게 쫓아왔다. 여의도의 딜링룸에서 시작해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를 거쳐 지구 반대편에 무너진 국가들을 목격하고 마침내 우리 집 안방의 대출 고지서 앞까지 도달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명확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누적된 불균형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우리가 외면해왔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일지도 모른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상승이 있으면 하강이 있고 팽창이 있으면 수축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단순한 진리를 망각한다. 탐욕의 시기에는 영원한 상승을 믿었고 공포의 시기에는 끝없는 추락을 예감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결국은 지나갔다. 폐허 속에서도 공장은 다시 돌아갔고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다.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를 먹고 자라는 잡초 같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나간다는 말이 아무 일 없이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집과 뿌리 뽑힌 나무가 남듯이 이번 복합 위기도 우리 사회에 깊은 흉터를 남길 것이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자산 계급의 사다리 밑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서 있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 온 저물가, 저금리,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 우리는 고비용, 고금리,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낯선 신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환율이 10원, 20원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폐기 처분해야 한다.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리는 것이 능력이었던 시대는 갔다. 땀 흘려번 소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신이 아니다. 그들은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밀려오는 조수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결국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선장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막연한 공포에 질려 키를 놓아버려서도 안 되고 근거 없는 낙관에 취해 폭풍우 속으로 배를 몰아서도 안 된다.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삶을 지켜내야 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이다. 누군가는 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겠지만 누군가는 이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것이다. 그 차이는 오직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서 갈린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화려한 넌사인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다시 내려다본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가장들의 무게와 내일을 꿈꾸는 청년들의 고뇌가 서려 있다. 돈의 값, 즉 환율은 매일 변하지만 우리 삶의 가치는 결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다. 경제적 자유란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돈의 위협으로부터 내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텔레비전 화면은 꺼지고 당신은 다시 현실의 장부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자본의 도박판 위에 서 있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 질문이 앞으로 닥쳐올 긴 경제의 겨울을 버티는 동안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거대 자본이 룰을 정하고 금리가 판돈을 키우는 이 냉혹한 게임판에서 당신은 패를 쥐고 배팅하는 플레이어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배팅에 의해 옮겨지는 칩입니까?